하루 2만 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숫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삶을 꾸려가려 하면 숨이 막힌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연금뿐이라면 그 돈은 단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다. 연금은 분명히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지만 그 금액이 현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허탈함과 분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했다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고작 몇십만 원이라면 그 2막은 희망이 아닌 버티기의 연속이 될 뿐이다.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63세의 김종수 씨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험을 했다. 연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가? 그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냉혹했다. 그리고 그의 실험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은퇴자들의 초상일 뿐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외곽에서 택시를 모는 김종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뒤 일정 금액의 퇴직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약 150만 원. 처음에는 충분할 것 같았다. 집도 있고 자녀도 다 출가했으며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노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다. 고정지출은 빠듯했다. 건강보험료, 공과금, 식비, 차량 유지비, 교통비가 매달 빠져나갔다. 김 씨는 어느 날 하루 2만 원 이내로 생활해보자고 다짐했다. 순수하게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하루 한 끼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직접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외출은 최대한 줄였고 냉장고에 재료로 버티며 생활비를 아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고립감과 우울함을 느꼈다. 커피 한 잔조차 사 먹을 수 없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해야 했다. 결국 그는 실험을 중단했다.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말했다. 연금만으로 사는 건 숨만 쉬라는 얘기더라.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의 실험은 많은 은퇴자들이 왜 다시 일을 찾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준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의 김명자 씨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지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김 씨는 남편을 간병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녀가 받는 기초연금은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보면 더 낮아진다. 하지만 약값과 간병 비용은 늘 제자리에서 김 씨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 역시 연금으로 하루를 살아보자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남편의 약값만으로도 하루 예산을 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이웃집 반찬 일을 도우며 하루에 3,000원 정도를 번다. 이 돈으로 계란, 두부, 콩나물 같은 식재료를 사고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 김 씨는 연금이라는 건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생존선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끈일 뿐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현실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상당수가 이런 연금, 빈곤 속에 놓여 있고 은퇴 후 자산 축적이 부족했던 이들은 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놓인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단지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귀촌을 선택한 60대 후반의 이철수 씨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노후엔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꿨다. 결국 충남의 한 마을로 내려가 작지만 아늑한 전원주택을 지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있었고 이는 시골에서 살기엔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원 생활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텃밭을 가꾸고 마당을 관리하는데도 시간과 돈이 들었고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었다.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불러야 했고 가까운 마트조차 없었다. 그는 처음엔 자가용을 썼지만 기름값이 부담돼 대중교통을 알아봤다. 하지만 하루에 몇 번 없는 버스를 놓치면 하루가 끝이었다. 그는 시험적으로 일주일간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연금으로만 살아보려 했다. 그러나 병원 방문, 약값, 간단한 식료품, 구매만으로도 하루 예산을 넘기기 일쑤였다. 결국 이 씨는 인근 농장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알바를 하게 됐다. 그는 말했다. 노후에 내려오면 돈이 덜 든다.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나이 들면 병원, 약, 교통비가 더 들고 덜 쓰는 대신 더 외로워져요. 시골의 낭만은 현실 앞에선 쉽게 무너졌고 그가 의지하던 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연금은 절대적인 생계 수단이 아니라는 것.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분명 의미 있는 장치이지만 그 자체로는 삶의 질을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실험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이었다. 연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연금은 단지 바닥을 받쳐주는 얇은 매트와도 같다. 그 위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며 그 위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제는 연금이 아닌 노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설계가 필요한 때다. 단지 돈을 얼마 받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생계의 최소치가 아니라 존엄한 노년을 위한 최소한의 경고음일지 모른다. 하루 2만 원으로 살 수 있냐는 질문. 언뜻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삶의 내용까지 함께 살아내야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입에 뭐라도 넣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사람답게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은퇴자들이 처한 연금 현실, 그리고 그 연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왜 이렇게도 힘든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연금이라는 건 단어 자체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줍니다. 오랜 시간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처럼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금액이 나온다는 건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현재 생활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그 제도는 단지 형식일 뿐이지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되진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했다가 막상 현실 앞에서 멘붕을 겪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 오르는 물가, 줄지 않는 고정비, 여기에 병원비, 약값,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사는 삶이 덧붙여지면 그 연금은 순식간에 버티는 돈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연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절약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외식은커녕 편의점 도시락도 눈치를 봐야 하고 교통비 아끼자고 덜컥 병원 한 번 안 갔다가 큰 병을 놓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만남이 줄어들고 그렇게 관계가 끊기면 고립이 시작되죠.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이 고립은 곧 정신적인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연금이 적기 때문일까요? 물론 금액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준비라는 건 단지 얼마를 저축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좀 쉬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퇴 이후에 더 많은 고민이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만들지,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미리 고민되지 않으면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수령액 자체도 충분치 않지만 그마저도 다양한 세금이나 보험료, 건강관리 비용으로 깎여나갑니다. 결국 실수령액은 체감상 훨씬 작아지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늘고 연금 재정은 불안정해지며 청년층은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니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앞으로 은퇴할 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 차원의 대비. 이것은 결국 현재의 삶에서 얼마큼 은퇴 이후를 상상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내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나의 관심사, 건강관리 습관,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은퇴를 맞는 것과 지금부터 하루라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 시기를 건너기 어렵습니다. 동네 복지관, 노인 일자리 센터,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 이런 곳과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마음이 충만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관계 안에서만 자랍니다. 셋째는 제도적인 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연금 수령액의 현실화, 무인 일자리의 다양화, 세금 부담의 완화, 의료비 지원의 확대, 무엇보다 은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퇴한 사람을 더 이상 사회적 퇴장자로 바라봐선 안 됩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고령사회의 준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현실 안에서라도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지 연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본질입니다. 결국 하루 2만 원으로 살아라는 말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은퇴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부당한 메시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숨지 말고, 서로를 보며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